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계적인 대유행병, 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먼저 주가가 폭락하고 전 세계 경제가 추락을 하겠죠.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WHO의 팬데믹 선언과 더불어 중국 우한시에서 시진핑이 보낸 돼지고기 선물을, 주민들에게 보내는 선물을 시 당국이 쓰레기차에 실어서 배달했다라는 게 밝혀져서 난리가 난 사건을 연결해서 이 코로나 사건이 인류 역사를 한번 크게 바꿀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진짜로 저는 몇 차례 지금 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건은 질본이나 중대본 같은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까지 총동원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팬데믹이 어떻게 지구를 바꾸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조치를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흑사병, 유럽에서 돌았던 흑사병. 아시아는 지금 우리나라도 역병에 대한 기록은 많은데요. 이 자세한 기록들이 없어서 좀 이 역사를 정리하기 힘들고, 서양 친구들은 그 헤로도투스 이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후로부터 계속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록을 남겨서 좀 정리하기 좋습니다. 우리는 삼국시대 역사를 고려 때 만든 삼국사기밖에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있긴 하지만은 개인들이 만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또 조선은 건국하고 난 다음에 고려사라고 고려사 재료를 만들어 버리고는 나머지 기록들을 없애버렸잖아요. 개인 문집으로 남아있는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기록 자체가 적어서 과거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데, 유럽에는 그런 역사에 대한 기록이 헤로도토스 이후로부터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좀 교훈을 얻기 좋죠. 흑사병은 소아시아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에서 발병이 시작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터키가 바로 지중해 서쪽,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나와서 북쪽으로 가면 그리스 반도고, 발칸이고, 또 서쪽으로 더 가면 이탈리아 반도인데, 지중해에 많은 배들이 다닌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지중해 문명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 이탈리아의 제네바 상인들이 소아시아에 많이 갔죠.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병이 옮겨와서 1347년 이탈리아 전역에서 패스트가 퍼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한 이탈리아 반도의 북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면은 지금도 마리세이유가 있죠. 마리세이유. 거기에서 그곳을 통해서 프랑스로 퍼지면서, 프랑스는 유럽의 중심인데 프랑스가 초토화된 사건이 흑사병입니다. 거기에 퍼지면은 프랑스의 파리가 가장 중심인데 유럽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이제 유럽에서는 막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장원을 중심으로 한 농촌 경제와 별도로 어떤 그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그거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쪽은 자연적으로 이제 밀집해진 지역이었죠.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그럼 농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촌도 굉장히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당시 유럽은 농노들이 일을 하고, 농노는 가족도 별로 없는 집단이고 그야말로 노비 비슷한 건데, 그 위에 이제 영주들이 있었는데 농노들이 많이 죽어버리니까 장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도 피폐화되고 도시도 무너집니다. 근데 결국은 경제의 부흥은 어디가 빨랐는가 하면 도시가 훨씬 빨랐습니다. 이쪽은, 농촌은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저쪽은 인력 외에도 인력을 또 다른 데서 좋은 무슨 일거리가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금방 부흥이 돼버렸죠. 그래갖고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를 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새로운 땅을 발견해서 그쪽과 교육을 하다가 그쪽을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대항해를 할 때 배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돈이 없죠. 근데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각자 돈을 내고 배를 모는 기술을 내고 배를 만드는 돈을 내고 하다 보니까 주식회사 형태의
어떤 그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초기 자본주의가. 그러면서 어떤 제국주의적인 성장을 유럽이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세계사를 바꿨다. 대항해 시대가 지금의 뭐 과학 문명 시대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크게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흑사병이었다는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1918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입니다. 근데 그 해에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스페인에서 독감이 돌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는데 이 독감이 유럽 전쟁터로도 전염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이 무지개 여단을 이끌고 참전을 했죠. 그러한 미군들이 한 4만 4천 명이 이 병에 감염될 정도로 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스페인 독감이 영향을 끼쳤는데 그리고 그해 11월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미국이 유럽을 제치고 전 세계의 패권을 잡습니다. 미국은요, 유럽 국가들은 자기네 뭐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또 군주제를 한 상태에서 어떤 그 중세를 무너뜨리면서 공화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갖고 계몽주의 학자들이 뭐 상권 분립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민주 정치에 대한 공화정을 내세웁니다. 근데 이미 군주가 있고 하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막혀가지고 뭐 명예혁명이니 프랑스 혁명이니 해서 이제 이 부르주아들이 권력으로 전진해 오는 혁명을 하면서 서서히 공화제로 오는데 미국은 그런 공화제를 해야 된다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독립하면서부터 자기네는 어차피 왕국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공화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바로 공화국이 됐으니까 이거를 거꾸로 유럽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대전에 패배한 나라들, 오스트리아 헝가리 공화국은 쪼개져서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불가리아도 그렇고 왕국에서 다 공화국으로 바뀝니다. 근데 미국처럼 대통령제를 하지 못하고 과거의 전통 때문에 내각제를 하게 되죠. 그때 패전한 국가들은 왕을 없애버리고 왕을 대신하는 역할로서의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두는 경우도 있고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전통대로 내각제를 하게 됩니다. 승전한 국가들은 자기네 군주제를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내각제를 가게 되니까 입헌 군주제를 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독감이 퍼지고 난 다음에 세계 역사가 공화제로 확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이 팬데믹이 세계 전쟁에 영향을 끼친 사례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44년에 당나라의 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요동성을 치는데 요동성 전투를 굉장히 치열하게 하다가 결국은 함락시킵니다. 근데 그때 겨울 내내 전투를 했어요. 그때 아마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의 혹독한 추위하고 식량 부족 속에서 애를 먹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사들이 독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갖고 다음해 여름에 645년에 안시성, 요동성 남쪽에 있는 안시성을 쳐들어가는데 양만춘이 버텨내죠. 그리고 가을이 오니까 전력에 큰 손실도 입지 않았는데 양만춘 성주가 성을 방어했지 반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돌연 당태종이 철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은 없는데 바로 전에 요동성 전투에서 치렀면서 겪었던 식량 부족과 추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독감. 아마 당태종도 아마 그때 독감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 고통스럽다. 이거 다음에 싸우자 하고 철수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바로 봄에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가을 겨울에는 평양까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평양을 되찾기 위해서 명나라 군대가 지원을 해갖고 조명연합군이 2번을 치는데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혹독한 겨울이 오는데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1월이 음력입니다. 음력이 돼서 그때 이제 조명연합군이 치려고 하니까 일본군이 성을 내주고 싸우지 않고 추퇴합니다. 그 이유도 식량 부족과 식량을 일본에서 갖고 오기도 힘들고 조선도 초토화돼서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본 사람들이 또 남쪽이다 보니까 핫바지 입고 와서 추워가지고 굉장히 추위에 애를 먹고 감기에 많이 시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을 내주고 지금의 서울 지역으로 철수하게 되죠. 이만큼 추위와 따라오는 감기 같은 역병이 전쟁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많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도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만 해도 9월이니까 더웠죠.
그래서 계속 북진을 해서 올라갔는데 미 해병대 1사단이 함경남도 장진호에 갔을 때가 한겨울이잖아요. 그때 그 친구들이 독감에 굉장히 애먹습니다. 미 2사단도 어딥니까? 청천강 2부까지 올라갔다가 역시 굉장히 애를 먹죠. 네,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흥남철수 영화가 여러 편이 있는데 거기에는 감기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기가 들어가서 애를 먹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흥남철수 일사후퇴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병이 한번 퍼지면요. 역사를 바꿉니다. 그 스페인 독감이 전쟁에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1차 대전 때는 가스전을 했거든요. 서로 참호전이 오래되니까 독가스를 싹 퍼뜨려서 서로 죽이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스페인 독감이 돈다 하니까 병사들은 막 공포에 빠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독일을 빨리 항복하게 되는 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코로나 사태가 중국과 한국과 북한에 끼치는 영향을 제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허두에 시진핑이 보낸 선물, 돼지고기 선물을 우한시 당국이 쓰레기차에 넣어갖고 싣고 와서 도로에 이렇게 내려붙다가 덤프트럭이니까 그게 사진이 찍혀서 우한 주민들이 화를 냈다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게 제 전망입니다. 그 영향은 중국의 민주화로 갈 수 있다. 중국이 지금 자기네 영향력을 1대1로 통해서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반대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펼치는 미국에 밀려서 중국이 변할 것이다 라는 게 예측입니다. 저는 한중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 동아일보에 있다 보니까 광화문에 자주 나가는데 거기 보면 청계광장이에요. 중국인들 정말 많이 왔어요. 그 청계천 시작되는 데서 사진 찍고 뭐하고 여기가 베이징인지 천안문 광장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청계천 광장하고 서울시청 덕수궁 앞에는 맨날 시위였습니다. 중국 관객들이 청계천 광장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청계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숱한 시위를 보고 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 저는 이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중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중국에서는 크고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기업에서 임금 인상을 놓고 시위가 제법 있어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중국을 좀 제법 가봤습니다. 중국에 가서 한 이틀만 지나면요. 한자가 눈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저게 한자가 간자라서 금방 읽지 못하지만 한자구나 하고 보고 되면은 나머지 도로 표지판이나 교통 신호 같은 게 색깔이 우리랑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교통 순경의 옷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가 한국인지 서울인지 중국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국은 그들의 교통 시스템을 대한민국 걸 거의 카피해 갔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걔네들 뭐라 그러나요? HDX라 그러던가요? 우리 KTX 같은 고속철도 타봤는데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프랑스 거를 갖고 와서 두 좌석 이렇게 일반석은 앉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 좌석, 두 좌석 이렇게 앉게 돼 있더라고요.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열차의 모양은 다르지만 열차 시스템은 각각의 중국 철도의 역사를 가보면 우리나라 고속철도 역사랑 매우 비슷하고 중국의 수도 국제공항도 가보면 우리 인천공항과 비슷하고 중국은 한국을 많이 카피했습니다. 그런 시스템만 카피했겠어요? 대한민국이 1980년대 이후로부터 숱한 시위를 겪으면서 지금 40년째 이렇게 머들스루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쌓인 것들이 그게 터져나오지 않은 건 일당 독재 국가라서 그나마 눌렀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중국 국민들도 죽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강해지면서 어떤 개인적인 이기주의겠죠. 근데 이기주의가 모든 거의 기본입니다. 하면서 이 본격적인 시위로 가면서 민주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동아시아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중국에 여러 번 갔는데 서점에 가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을 소재로 한 전기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말을 잘 안 하는데 아시아에서 어떻게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선거로 그것도. 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감탄을 했었죠. 나중에 이제 시진핑하고 박근혜 사이가 틀어져서 우리를 공격한 건 별도의 문제고요. 그런데 중국이 하나의 오만한 게 자기네가 이제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등 탐험공정 등을 하면서 자기 나라 안에 조선족 또는 위구르족, 티벳 쪽들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은 과거에 중국과 관계없는 가까이 독립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역사 속에 있으니까, 자기 영토 안에 있으니까 그 나라의 역사도 자기 역사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동북공정, 서북공정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바깥에 있는 조선족과 같은 우리, 또 몽골을 상대로는 북부공정을 하는데, 몽골족이 내몽골은 중국에 있지만 왜 몽골공화국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몽골이나 우리도 중국 사이 일부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중국의 역사 공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1대1로라는 걸 펼쳐서 경제적으로 중국과 일치시켜서 편입시키는 제국주의 전략을 하고 있죠. 그 천하체계라는 개념을 중국의 학자가 만들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동아시아에서는 당연히 중심이다라는 그런 제국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중국입니다. 시진핑 체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차이나 게이트인데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주적인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힘을 못 갖게 하는 심리전 공작전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런 것이 어느 조선족에 고백해가지고 조선족 사람들과 중국 유학생들, 서울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한국 여론 SNS에서 만드는데 참여해 왔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인영 민주당 대표가 김격쿨이라고 하는 정체 모를 사람으로부터 중국 관련 문자를 받는 사진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중국이 한국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이 차이나 게이트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민주당도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 했습니다. 재미있죠. 미래통합당은 검찰에 하고 여당은 경찰에 했습니다. 그건 각자 유일한 대로 수사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앞으로 검경 수사권 대립 문제하고 겹쳐지면은 저는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이 만들어져 수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3년 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다 해서 미국에서 러시아 게이트, 러시아 스캔들 사건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이 물고 늘어졌죠. 그래서 로버트 밀러를 특검으로 한 특검이 만들어져 갖고 장장 2년, 22개월간 수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러시아 게이트와 트럼프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독주하는 재선 체제에서 독주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는 뭐 90% 이상 트럼프 경쟁자가 없이 그냥 달리는 모양이 됐고요. 한 사람이가 누구 있다는데 의미 없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누가 대항마가 나오지만 아마 붙여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는 트럼프가 재선을 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 게이트로 시끄럽기 때문에 그 후 트럼프 정부 22개월에 걸쳐서 특검이 만들어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4.15 총선이 끝나면 누가 이기든지 관계없이 어쩌면 특검이 만들어서 차이나 게이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 예측입니다. 이 차이나 게이트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우리 정부 여당 민주당 세력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다라는 게 밝혀지면요. 이거는 뭐 한국 정치를 폭풍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꿀 겁니다. 밝혀지지 않아도 시끄러울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밝혀지면은 그 다음 여파는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도 제대로 못 막았고 또 국민들을 지원한다는 고기를 보내는 게 쓰레기째 실어서 보냈으니 참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한국은 저렇게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못 바꾼다 하게 되면은 혁명이 차이나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일당 독재가 무너지는 민주화 혁명을 즉 1989년, 90년, 91년 동유럽과 소련에서 벌어졌던 민주화 열풍이 중국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중국을 민주화로 가는 걸로 끝날지 아니면 중국을 몇 개의 나라로 쪼개는 거가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예측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런 변화가 생기면은 북한도 일당 독재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에 따라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도 많은 사건 때문에 묻히고 있는데 이 차이나 게이트를 잘 보셔야 되고요. 중국이 한국을 영향에 잡아두기 위해서 뭐죠? 우리한테 거꾸로 마스크를 보내주고 하는 거 있죠. 저기 중국의 허장성세인데 저런 것들이 중국 국민들한테는 거꾸로 뭐야 우리도 살기 힘든데 이런 걸 일으킬 겁니다. 중국이 내공 없이 자기 내부 모순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영향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요. 1980년 이후 숱한 시위 1987년도의 6월 사태 88년도의 550 청문회 광주 청문회 그 혼란 속에서 그 다음에 90년대에 건국대 사태 연세대 사태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IMF도 겪어봤고
정권 교체도 해봤고 여성 대통령도 만들어봤고 뭐 전쟁 비슷한 사태도 겪으면서 왔는데 중국은 어떤 순일주의 비슷하게 독단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체제가 본격적으로 다원화된 민주화 운동을 만나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팬데믹이 어쩌면 대한민국이 그토록 바라는 통일과 중국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번 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 그것이 글로 가야 옳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시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는 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수사다.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지금 벌어진 사태를 쭉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